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출연 요청에 따라서 황장수 뉴스브리핑의 황장수 소장님이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장수 소장님은 저희 고영신TV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는 전혀 출연을 안 하셨고요. 오늘 저희 고영신TV에만 처음 나오셨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을 쪼개서 저희 TV에 나와주신 황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황 소장님이 축하 꽃다발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인사해 주시죠. 예. 먼저 이 고영신TV 개국을 뒤늦게 좀 축하드리고요. 또 벌써 한 3개월 다 돼갑니다. 3개월 만에 그래도 지금 한 7만 명 예. 구독자 넘으셨죠. 한 6만 명 이렇게 돼갑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인터넷 완전히 명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런 기계치고 해서 못해서 저도 사람을 이제 두고 왔는데 우리 고 박사님께서 그 연세에 혼자 이걸 배우셔서 지금 이렇게 다른 보조원 없이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평생 언론인으로서 일해오신 그 열정으로 이 지금 실천에 옮기시는 걸 보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 아유, 과찬입니다. 저희도 참 배워야 될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 박사님의 연세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날이 발전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황 소장님, 그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지금 구독자가 한 40여만 명 됐지 않습니까? 40만 명이 지금 딱 넘었죠. 근데 그동안에 그 구독자 수, 또 조회수, 조작곡을 줄기차게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 뭐 권력에 자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확증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권력 측에서 비판적인 유튜브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작전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12월 12일 날 그 1차 앵그리 블루 집회를 하기 전만 하더라도 탄탄대로로 아주 잘 나갔죠. 아마 전체 보수 유튜버 중에서 뭐 저희 방송인 조회나 이런 것이 가장 많고 했을 겁니다. 뭐 1위였죠. 예, 그때 이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후부터 이제 몇 가지를 제가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보수 정당이나 언론들이 말을 안 하길래 이제 뭐 대통령 가족에 관련되는 사항 또 우리들 병원의 대출 관련 의혹 제기하고요. 또 뭐 문다의 가족이나 그 가족의 지금 이 당시 집이 차압당한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가 되기 전에 살던 집이 차압당한 사실. 그건 국민으로서 의료보험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어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며 의료보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석탄 그리고 이제 정제유 불법 한정 문제를 주로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유튜버에서 노출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거의 매일 유튜버 추천 영상으로 선정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쉬우니까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제 방송을 찾아서 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뒤부터 이제 구독이 조회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조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한 10시 전으로 몇만 개씩 빠져요.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찾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꼭꼭 감춰져서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지난 주말에는 윤영걸 선생께서 지인이 찾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봐야 되냐 해서 저한테 또 연락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온갖 방식을 통해서 방송 자체를 말려 죽이려고 한다. 근데 저도 처음에 한 2달은 내가 조금 그동안에 자만을 했나,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눈여겨서 왜 그런지 이제 현상을 직접 체크하다 보니까 저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2만 개, 3만 개를 빼버리고 조회를 그리고 구독을 계속 올라가면 또 수십 개를 낮추고 하는 걸 목격해서 제가 다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자신이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상업적인 요인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심지어 얼마 전에는 생방송에서 댓글 폭탄까지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왜 유튜버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가? 또 그 무렵에 정권이 유튜브에서 정권의 불편한 소리를 하는 뭐 가짜뉴스 이런 부분을 척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유튜브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아직 한 건을 안 받았어요. 제가 6,500건 정도의 컨텐츠를 4년 지금 1개월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6,500건. 근데 하나도 법적으로 저한테 고소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시비를 걸 방법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아마 말려 죽이려고 그런다 생각을 하고요. 증거를 전부 채정하고 캡처해서 자, 집회가 6월 21일 끝나는 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21일 날 제 2차 앵그리 블루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가족 노래자랑, 3분 스피치, 가두 행진 등 아주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집회는 집회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그것도 좀 여기저기서 방해한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 집회가 뭐 좌파 성향을 띠고 있다. 또 이렇게 이 보수 진영의 한 축에서는 또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아마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그 한국당의 기회주의적인 속성과 황교안 대표 체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권과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저희들이 이 집회가 지향하는 바는 뭐 유명인을 초청하고 불러서 그 사람들이 무슨 축사를 한 뭐 10대 명 하고 이런 집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중산층 서민 대중들이 직접 집회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가수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가족잔치처럼 하고 그리고 본 집회에서는 이제 이 문 정권의 경제 붕괴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이 소시민들이 3분 스피치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문 정권의 경제 실패를 직접 정언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서민 파퓰리즘 선언이라 해서 저는 파퓰리즘이 꼭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요구하는 정치에 대한 요구와 또 정치가 대중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갭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파퓰리즘이 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서민 파퓰리즘 선언이라고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 정권이 그리고 앞으로 보수 정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밀어붙이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행진을 할 때 한국당에 지금 썩은 사과나무를 하나 좀 이렇게 전달해서 선물로 한국당사 앞에 가서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 병원 어옥이나 북한의 불법 환적에 관련된 배에 대출을 해준 산업은행에 찾아가서 그렇게 빌려줄 돈이 많으면 우리도 미래 가치를 보고 좀 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급적 시간을 내서 좀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뭐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12일입니다. 네. 바로 싱가포르에서 네. 미국과 북한 간에 트럼프, 김정은 예.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9일부터 16일까지죠. 예, 지금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르웨이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이런 북구 방문을 놓고 국민들 간에도 말이 많고 또 정치권에서도 뭐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집에다 불 질러 놓고 철렵질 그러니까 낚시 뭐 물고기 잡으러 갔느냐 예 그렇게 해갖고 또 막말 논란도 빚었습니다만은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조금 떨어진 그 베르겐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피어로드 해안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피오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송내 피오르의 아주 그 해안 최고 절경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베르겐. 거기 가서 피어로드 해안 구경하고 물론 뭐 우리나라 그 대우조선이 노르웨이가 발주한 그 군수 지원함이죠. 그거 승선하러 간다, 탑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피오르 해안 그건 구실이죠. 보러 간 것이고 거기 가면은 또 그 솔베지의 노래로 유명한 그리그라는 그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그 기념관도 가왔는데 또 노르웨이에서 뭐 아주 그냥 연주회까지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거기서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관광으로.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헝가리에서 지금 유람선 참사가 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북구까지 가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빈축을 살 일을 꼭 해야 하나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서 일가족 자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전조가 지금 자살자의 가족 단위의 속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북한하고의 그 비핵화 협상은 지금 1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노르웨이하고는 아무런 현안이 없어요. 핀란드에 가서 딱 실무적으로 합의한 거는 부산하고 헬싱키하고 직항 비행기 노선을 만든다. 이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일종의 부산에서 서울 오지 않고 바로 북유럽까지 가는 노선인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 고향은 거제로 알았더니 자기 고향이 부산이라고 또 우기지 않습니까? 싹 바꿨대요. 네. 그제보다 부산이 표가 많으니까 고향을 옮기겠죠. 그런데 그러면 노르웨이하고는 무슨 해난이 있느냐? 솔직히 북유럽 3국과 한국 간에는 무역도 크게 많지 않고요. 별 해난이 없습니다. 뭐 외교 안보 지정학적으로 얽힐 것도 없고요. 또 이 세 나라는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나라고요. 근데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시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노벨상은 김대중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거기 가서 노르웨이가 평화상을 시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딱 날짜 맞췄지 않습니까? 지금 싱가포르 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베를린 선언을 가지고 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냈다면 G20 때 2017년 7월 달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싱가포르 선언 1주년에서 또 새로운 제안을 오슬로 선언이라고 노르웨이에서 발표하고 지금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러 간 거죠. 그래서 6월 12일로 맞춘 거예요. 날짜도 이 핀란드를 먼저 가고 보통 보면 노르웨이를 제일 먼저 가고 스웨덴 들러서 핀란드 가는데 그렇죠. 이게 핀란드부터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췄다고 보고 6월 12일 날 오슬로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북한에 또 다른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가기 전에 기억이 나십니까? 잠깐 이렇게 한겨레 등에 보도되었다가 사라졌는데 월말까지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4차 셔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라졌죠. 청와대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얼른 걷어들었죠. 걷어들었죠.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가 6월 27일, 28일 날 일본의 오사카에서 G20가 열리는데 그걸 마치고 한국에 온다지 않습니까? 원래 8시간만 가겠다 했는데 한국 정부가 사정을 해서 1박 2일이라고 이렇게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오고 오슬로 선언을 하고 또 김정은을 판문점에 불러서 모종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정권으로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의 뭔가 3자 깜짝 쇼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북한의
물 밑으로 굉장히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일종의 분위기를 띄우는 그 장소로 노르웨이를 선택한 거예요. 오슬로요. 원래 이게 오슬로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 있는 데니까. 자, 그리고 스웨덴도 또 노벨상 주도 국가니까 이번에 이 3국은 노벨상의 모종에 앞으로 이 브라질, 북한과의 이 평화 쇼에 노벨상을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러면 노르웨이하고는 국가 대 국가로서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틀 방문하는데 오슬로에서 하루 하는데 오슬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국왕 만나고 총리 만나서 그냥 회담하고 그 끝나고 곧바로 베르겐, 거기 오슬로에서 베르겐까지 아마 기차 타고 한 6시간, 7시간, 8시간 걸릴 줄 몰라요. 그 거리를 그날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유럽의 최고의 절경이자 대표적 관광지 중에 하나인 베르겐에 가서 비오를 보고 그리고 또 베르겐 그 도시 언덕배기에 보면 이렇게 케이블카가 나와지는데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그리그가 살던 옛날 집을 기념관으로 해요. 거기에 음악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에 뭔가 성의를 보였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루 관광 일정을 하는데 그 배에 안 타면 군수지엄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다는 노르웨이 해군 배에 안 타면 놀러 갔냐 될 거니까 억지로 만드는 명분용으로 만든 거죠. 옛날에 그 프라하에 그 뭐 연인들하고 올림감을 G20 갈 때 체코 들렀다 갔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스페인 가 있었어요. 그리고 총리는 곧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자 하니까 총리가 만날 건수가 없다 하니까 그 총리 관저에서 만나려니까 건수가 안 되니 총리가 그 면담이라 표현이 나와서 왜 외국을 방문하고 원전을 수주한다는데 면담이냐 했더니만 총리가 출근길에 호텔에 들러서 인사한 게 다고 그 다음에 문은 저 프라하 성을 부인하고 가고 프라하 관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두 사람이요. 나가기 전에 둘이서 누워서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갈까? 이제 코스를 잡고 그러면 6월 12일이니까 노르웨이를 간다. 오슬로 선언을 한다. 이래 각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쯤은 놀러를 그 근처에 명성지가 어디 있느냐 가서 보자. 이런 부분에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이게 인도 갔을 때 타지마할 또 아흔진가 앙코르와트도 가고 앙코르와트도 가고요. 그리고 로마 가서 또 대성당 갔죠. 베드로 대성당 갔죠. 뉴질랜드도 아무런 현안이 없는데 G20 들렀다가 뉴질랜드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 물러나서 그냥 돈도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관광하면 될 건데 현직에 있을 때 가면 고관 대작들이 접대하지요. 또 경호해 주지요. 삐까 번쩍하게 폼 나지 않겠습니까? 국빈으로 가는데요. 네, 국빈으로. 그러니까 그 맛에 상당히 기울어졌는데 제가 오늘 중요한 그 법칙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달 나간다고 사면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월에 3번 나가자라는 법칙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한 19번 나간 걸로 25개월이에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나간 거는 18번. 문이 혼자 일본에 당일치기 한 번. 또 김정수 김이 또 혼자서 인도에 한 번 갔죠.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합치면 부부가 20번이거든요. 그러면 둘이 간 거는 18번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25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이면요. 4개월에 3번이면요.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9번이 되죠. 자, 2년이니까 18번. 그러네요. 지금 1개월 지났으니까 이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외유의 법칙을 4개월에 3번으로 한 번 갈 때 5일에서 한 9일 정도로 이렇게 잡고 가는 거를 자기들끼리는 좀 정한 것 같아요. 부부간에.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부부간에는 안 적은 것 같고 김정숙 여사님, 여사님이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청와대 5년 있을 때 가볼 나라들 또 거기에 따른 그 관광 명소 이런 걸 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탁 넘겨준 것 같아. 알아서 계절과 시간과 이런 걸 잘 맞춰서 좀 스케줄을 짜보시오.
새끼줄을 확실히 꽈보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그 실책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 앞으로 몇 번 갈 거냐? 앞으로는 3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9번 아닙니까? 4개월에 3번이니까. 그러니까 9번 곱하기 3 하면 앞으로는 27번을 더 갈 거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몇 번 갈 거냐? 45번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한 서너 번 더 가서 MB가 48번 갔다며요. 그렇다고 4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년 동안. 49번. 아, 49번. 그러면 MB의 기록에 거의 근접하거나 뭐 보너스로 막판에는 뭐 대통령들이 보면 거의 임기 막판일수록 더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할 것도 없고 것도 머리만 없고 아프고 그러니까 나가는 나가면, 거죠. 예. 그러니까 막판이면 좀 더 자주 갈 거라고 보면 50번을 채우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오슬로 선언이 지금 입수가 안 돼서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슬로 선언에 어떤 것이 담길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비해서 지금 1년 딱 됐는데 완전히 격세지감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후 뭔가 남북 간에도 금방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일어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환상을 심어주었는데 지금 다시 완전히 원위치 돼 버렸거든요. 미사일만 지금 쏴대고 김정은이는 배 째라 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뭐다 해갖고 이름은 거창하게 내 그렇지만 완전히 지금 뭐 구겨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슬로 선언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깨진 부분에 네. 거기에 미국이 수긍할 수 있고 북한이 좀 속일 수 있는 중간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북한과 지금 회담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에서 미국이 핵심적이라고 지적하는 북한의 5개, 총 30개 시설이 있대요. 핵미사일이. 그 중에서 미국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영변, 강선 등 5개 시설에 관해서는 내용을 내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북한이 자신들이 처음에 날로 그냥 먹으려고 털도 안 뽑고 날로 먹으려고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탄핵이나 이런 위기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하노이에서는 처음에 우리는 먼저 완화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첫날 저녁을 먹을 때 27일, 2월 27일 김정은이가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그 말을 듣고 트럼프는 이제 밤에 고은 변호사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자식이 내가 코나 몰렸다고 그냥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드네 해서 이제 판을 엎자 했는데 한국 정권에서는 그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김정은 평전이라는 책에서 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왜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샴페인 터트릴 준비를 다 해놨었죠. 그거는 아마 미국이 이 정도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배짱 승부수가 나오면서 틀어졌다 봅니다. 자, 그러면 그때보다는 트럼프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곧 트럼프가 6월 18일인가 재선 출마 선언을 플로리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재선 출마 선언 직후에 트럼프에게 선물을 북한이 하나 주고 그러면서 다시 미북 4차, 3차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내년 11월 달 한 1년하고 한 5개월 기간을 회담으로 쭉 다시 끌어가는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이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중재안을 문이 좀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찔러보고 북한 찔러보면서 자 중간에 요쯤 이렇게 북한도 몇 개 좀 더 내놔라.
자, 미국은 저 내놓으면 제재를 완화해주라. 그리고 평화협정을 좀 이렇게 미국이 직접은 못 맺더라도 우리하고 맺는 거를 공인해주면 그냥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돼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중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내년 총선의 문정권이 지금 올 배팅을 그렇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예. 극적으로 발표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보면 템포를 문정권이 살살 늦추어가면서 조절을 지금 하고 조절을 있는 하고 건가요? 있다고 내년 총선 스케줄과 예, 맞춰서. 총선에 맞췄어요. 그래서 총선 전에 좌우간 이게 터져서 총선에 이 바람이 휩쓸고 그리고 무슨 휴전선을 갖다가 이제는 뭐 해체한다 이런 발표도 나고 그리고 김정은이 걸어서 서울로 내려오고 휴전선을 그리고 유엔사가 어떻게 해체될 거냐 하고 미국에서부터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다 하고 이런 분위기로 총선을 몰고 가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총선을 이길 거고 또 북한은 조금 더 한 6개월 끌어서 트럼프 재선될 때까지만 해줬다가 재선되고 나면 이제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을 향해서 계산 좀 합시다. 당선 시켜주고 이기게 해줬지 않냐. 이렇게 하고 또 그게 안 맞으면 그때는 또 털어버리면 북한은 말로만 가지고 하고 실제 실행은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서너 달, 6달 이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말로 가지고 립 서비스를 해서 미국과 한국의 선거를 휩쓸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좀 얻어내고 그러고는 또 선거가 끝나면 자기 페이스대로 안 가면 또 엎어버리고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남북 간에 긴밀하게 라인을 열어서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 그렇게 가기 위한 북한하고 조율된 미국에 던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먹잇감을 오슬로 선언해서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 쪽에서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결국 양정철이에요. 예. 뭐 민주당 내의 당직 서열로 보면은 참 미치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양정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고 남북 관계의 어떤 그랜드 디자인과 함께 국내 현안 정치권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설계도를 딱 그려놓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정철만 하더라도 문희상, 서훈, 박원순,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 이렇게 만났어요. 쭉 소위 말해서 대권 주자들을. 그리고 이제 충청권으로 또 올라간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양정철의 정계 복귀 그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저는 문재인의 지금 대리인이죠. 예, 대리인이죠. 예,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박원순을 1대1로 따로 만난다. 이재명을 따로 만난다. 이러면 여러 파장이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의 복심인 양정철을 집어넣어서 그 일부러 양정철의 직책은 아주 낮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양정철이 수행하는 일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대표, 총리보다도 더 끝발 있는 그렇죠. 일들을 하도록 시키고 그럼으로써 양정철이 자 박원순을 만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박원순 만나서는 이랬겠죠. 그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떠요? 내년 서울 총선에 서울을 석권하면 당신이 아마 대선 후보로 우리가 밀어줄 수도 있다. 이 사람도 당신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의 총선에 당신 승부수를 좀 던져라. 강하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재명을 만나서는 그래 그게 좀 처음부터 말 잘 듣고 순순히 하지 왜 그런 말이야 경선할 때도 기분 나쁘게 하고 문준용이 이야기하고 그러느냐. 자 경기도에서만 이기면 내년 총선은 이기고 경기도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당신이 지금 네 선거라고 생각하고 이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당신을 밀게 될 거다. 그리고 재판은 우리가 선처 중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열심히 좀 하고 이제 충성심을 좀 발휘해 달라. 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즘 이재명 아주 고분고분해졌잖아요. 사람이 그냥 순환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디 담갔다가 빼가지고 허물허물해져 버렸어요. 자 김경수를 만나서는
정말 드루킹 같은 놈을 만나서 재수 없이 억울하게 네가 그랬다. 짠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네가 다음 이 선거에서 경남이 PK가 핵심이다. 그게 경남에서 몇 석이라도 끈지면 너댓 석이라도 끈지면 지금 세 석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바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재판은 걱정하지 말고 총선에 아주 해라. 그래서 이번에 무슨 신공화인이 이런 거 우리 신경 엄청 쓰고 예산도 밀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양정철이가 다 공약을 남발하고 거기에 지사들을 선거에 총대를 메고 뛰도록 그렇죠. 지금 독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청와대가 임종석 라인이 싹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양정철 라인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양정철, 임종석이는 소위 광흥창 팀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선 캠프, 사전 캠프죠. 그게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때 양정철이는 대선 후에 자기는 뭐 백의정군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알려진 것은 임종석 라인한테 밀려가지고 그렇죠. 떨려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복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정철 라인과 노영민 또 조국까지를 연합 세력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긴 것 아니냐. 그래서 김경수를 만나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그 드루킹 얘기도 했지만 이 착한 사람인데 도지사 안 오고 자기 주자로서 이렇게 부각이 안 됐더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 왜 자기 주자로 부각이 돼가지고 당신이 고생을 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임종석이 이제 이 여권 내부에 그동안 뭐 자기의 이런 사람 저런 유력 사람 쫙 대권 쳤다는 주자를 얘기가 나왔잖아요. 차례로 제거했다. 이제 거기에 이제 1번 타자가 안희정이고 2번 타자가 이재명이고 3번 타자가 김경수다. 예.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김경수를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받아줬어요. 받아줬죠.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민주당이 특검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특검 대가로 민주당이 얻은 게 추경입니다. 고작 추경 때문에 김경수를 저게 죽일 수도 있는 일을 받아줬다라는 거는 그때 청와대가 김경수를 일단은 반쯤 죽였다가 살려주면서 거의 허물허물하게 만들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양정철이 이야기한 것은 니도 지금 저 임종석의 피해자다. 예. 양정철은 임종석하고 얼마 전에 뭐 일본 여행도 하고 했지만은 양정철이 일본에 있을 때 임종석이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 술도 사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둘은 직접적으로는 안 붙었지만은 사실 양정철 입장에서 보면 마라톤 40km를 자기가 문재인을 끌고 왔는데 마지막 뭡니까? 2.195km를 임종석이 뛰면서 자신이 뒤통수를 맞았어. 권력에서 밀려났어. 외유로 자의반 타의반 JP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외유를 강제 외유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양정철이 이빨을 갈고 있다가 일종의 지난 연말에 저는 조국도 양정철한테 가세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국과 임종석의 싸움이 벌어졌고 그 싸움의 희생양이 동원되었던 임종석 비리들을 수집하는데 동원되었던 김태우가 아닌가. 김태우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임종석 비리도 예. 수집을 하겠다고. 그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김태우를 정권이 이제 민정실에서 버리면서 김태우는 이제 부산파에 충성을 바쳤는데 자신이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김태우가 폭로에 나섰다. 그게 전체 전말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임종석이 더 버티려고 했지만은 아마 누군가가 문에게 임종석의 호가호의가 도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문이 네. 이제 임종석이가 다 뭐 인사고 뭐고 다 한다는 소문들이 워낙 뭐 광범하게 그러니까 터져 나왔으니까. 대통령 중에서 2인자가 설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도 건노갑 고문이 설치는 거 못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다 그때 감시하고 했어요. 골프 치러 가면 누가 같이 왔느냐 감시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임종석에 의심이 생겼을 거고, 일단 의심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거는 거의 치명적으로 가버리기가 권력의 성격상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정철, 저는 조국, 노영민 이런 연합군들이 사실상 노영민도 초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는데 밀려났지 않습니까? 밀려났죠. 그러니까 주중대사로 가서 자기로서는 귀한 같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친문들 내부에서 반 임종석 세력들이 총연합을 해서 임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봐야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권력을 다시 복귀해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는 그 자신이 여기서 더 밀리면 곤란할 거라고 보고 뭐 자기 의사로 종로에다가 그냥 청와대하고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입도 선매식 알박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핵심들이 소위 진문들이 임종석을 라인을 다 밀어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정철이라든가 노영민, 조국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삼철을 하면은 전해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그분이 원래 친문 의원들 모임인 부엉이 모임을 이끌었다가 그렇죠. 최근에는 다시 대표 특보단장이 됐어요. 또 이호철이도 곧 부산으로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철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위 그렇죠. 그건 같이 움직이는 카드니까요. 같이. 그래서 여권 내도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또 총선 대선에서 계속 이기기 위한 승리하기 위한 이런 그랜드 디자인을 만드는 것 구도가 같아요.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 맥락하에서 여러 가지 카드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당을 교란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폭탄을 떨어뜨려서 터주는 그리고 대북 카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 대중들에게 좀 뭔가 잠깐 이 파퓰리즘적으로 시선을 이렇게 끄는 그런 카드들도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저는 삼성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그런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한국당에 대해서도 최근에 친박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홍문종 아닙니까? 홍문종 의원이 무슨 소린지 제가 뭐 요새 현장을 취재를 하니까 나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애국당으로 조원진 그쪽으로 합류할 듯이 얘기를 비쳤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여권 사람들 무슨 사람이구나. 연동제 비례대표 이 당근으로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을 싹 꼬셔놓고 또 한국당 요걸 말하자면은 쪼개기 작전. 쪼개기 작전 들어가. 그래서 한국당을 쪼개면은 애국당하고 애국당을 키워주는 게 한국당을 쪼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과거 이해찬 대표가 그냥 지나가는 투로 이 얘기를 했지만 뭐 200석이다 240석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 참 무서운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아주 무서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황교안 대표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야당 대표로서 무자비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서 여당이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빼버려야 됩니다. 계속 여당 내부에 비리나 스캔들이 터지고 여당이 거기에 맞기 급급하면서 끌려가는 형국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 공격이 그렇죠. 최상의 방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황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들어오면서부터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들어올 때 한국당이 밤 늦게 먹기 운동하면서 장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면서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그냥 국회로 들어갔잖아요. 그 차원에 출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황이 하는 걸 보면 이게 말은 투쟁하지만은 황교안의 투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미천이 드러나서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막말하지 마라 하지만 그러면 남은 막말하지 못하게 하면 자기라도 청와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우리들 병원 문제나 북한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한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손혜원이 수사 문제라든지 대통령 가족 문제나 이런 걸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에다가 비중 있게 던지지면서 정권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투쟁의 핵심에 황교안이 있고 그러면서 보수 대중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열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자 한국당 집회에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 100명씩 동원해도 25,300명입니다. 지구당에. 네. 그러면 200명씩 동원하면 5만 명이에요. 자기들이 5만이라고 주장한 집회의 숫자가 그게 5만 되겠습니까? 네. 자, 한국당이 여러 차례 집회를 했는데 사람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딱 그 정도 동원된 사람만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한국당의 황교안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이 사과만 하고 투감은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이 용기나 헌신이나 투쟁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 중도를 지향한다는 말만큼 애매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보수의 그렇고 그런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 희망생들이 했던 아주 상투적이고 아주 고루한 그런 행동들만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날아가지 않겠냐.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 소장님이 같은 황씨인데도 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저는 뭐 많이 한국당에 했어요. 공천받을 일도 없고 저는 그쪽과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뭐 황장수 TV 시청자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불편한 사람은 제 방송 보지 마라. 사람이 정치적으로 발언하면서 계산하고 발언하면 그 의미 없다고. 어쨌든 뭐 황 소장도 한국당이라든가 이걸 뭐 일부러 흠집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좀 잘해야 한다. 또 여당에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제 추측이나 황 소장이 말씀하신 거나 여권이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몇 가지 큰 아이템을 놓고 그랜드 디자인 위해서 쫙 움직여 가고 있다. 네.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 뭐 황교안 대표라는 분은 정치 초년생이고 그러한 정치판에 정말 그 복잡미묘한 여기는 또 뭐 인정사정도 없는 데 아닙니까? 그 정치판의 생리를 전혀 터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치 주도자라는 것은 과거 DJY에서 다 보더라도 하나는 정치 리더십, 확고한 자기 정치의 어떤 소신, 비전 이런 철학을 가지고 가는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양보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투쟁력이거든요. 그냥 싸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세력을 확 모으는 이 결속력이 투쟁력인 겁니다. 대중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게 투쟁력인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투쟁력이 괜히 생기죠. 돌아다닌다고 그게 투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 나가 있다고 그건 투쟁력이 아닙니다. 그럼요. 대중과 또 당 밖에 있는 또 다른 야당까지도 딱 끌어들이는 그런 흡인력. 요게 투쟁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데 좀 지켜는 보십시오. 너무 그렇게. 아니, 지금 시간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시간이 없다 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가하게 다니다가는 제가 봤을 때 총선까지 못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또 하나는 아까 황 소장도 얼핏 비쳤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삼성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엑스파일조. 예, 엑스파일조. 집요하게 지금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 황교안 대표가 삼성 그런 수사 담당 검사였다라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여기서 이런 거다 하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까지도 사실은 황 대표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뭔가 트집이라든가 흠집을 잡힐 만한 일은 미리미리 이게 예방책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저는 자기가 떳떳하다면 먼저 자신을 겨냥해서 날라올 수 있는 삼성 엑스파일과 관련된 삼성과 자신하고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기자들을 보고 성역 없이 물어라. 네, 다 답할게 해서 자신이 있으면 김을 먼저 빼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거나 뭔가 찝찝해서 끌려간다고 그걸 갖다가 정치판에서 이 정권같이 살을 걸고 끝을 보려고 달라드는 정권은 역대 없었다고 봐요. 과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도 보면 상대 진영을 이렇게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건이 있어도 주저주저하다가 못 쓰고 넘어간 게 많고 그게 또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으면 쓰지. 아직 못 찾았으면 못 쓰지. 알고 안 쓸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삼성에 대해서 엑스파일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이나 홍석현 회장이 제대로 조사 안 받았죠. 그렇다면 봐준 거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때 그런데 지시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문재인이에요.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요.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왜 이 사건 수사를 맡겼는가 하면 삼성 수사를 삼성하고 연관돼서 제일 잘 무마할 수 있는 간부급 검사가 누구냐고 찾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황교안을 찾아서 중앙지검 2차장 하던 황교안 네가 이걸 맡아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냥 정권은 흙에 손에 흙 안 묻히고 슬쩍 가고 황교안으로서 그냥 이 이름 없고 오히려 이걸 갖다가 폭로한 이상호나 노회찬을 벌을 줬죠.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지금 삼성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정권이 삼성에 대한 지금 이재용이 턱 밑에까지 칼을 들이밀고 요구하고 있는 거는 뭔가를 야권하고 관련된 뭔가를 불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정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정계 깊숙이 돌아가는 내용들을 황 소장님께서 아주 쉽게 또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일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황장수 뉴스브리핑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지금 40만입니다만은 조기에 100만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